과제로 법원 갈 사람 법원 가고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영화 보고 해서 제가 영화표를 한 20명을 끊어줬어요. 그 압수수색 영화, 그러니까 사건이 저희 수업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영화표를 줄 때 와이프는 교수니까 그래도 좀 잘 차려입고 가는데 제가 평상시대로 추리닝에 후드 입고 네, 안녕하세요. 외선순환열차 오늘의 기장 외대 법학과 08학번 정우승 변호사입니다. Th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교수님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선배님이라고 하신다면서요? 네, 중간고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선배님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에타에 올리신 글이 화제이세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반응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실제로도 학생들과 이렇게 유쾌하게 소통하시는 편이신가요? 소통이라는 건 사실 오고 가고가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에타에서는 되게 댓글을 잘 달아주는데 실제 오늘도 저희가 사실 형사소송법 그 범죄와수사 수사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사실상 일방향 소통이다. 범죄와 수사 과목은 어떤 계기로 맡게 되셨는지? 일단 제가 학부 때부터 모시고 있던 교수님인 이창현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년으로 쉬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좀 먼저 해서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하셨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주 무대가 형사법 이런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수사 파트, 재판 전 파트를 다루는 거라 자연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이라 학생들의 반응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응이 어떤 편인가요? 그거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니? 심지어 그때 에타에서도 청강 들어오겠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되게 유명한 과목이잖아요. 아, 그래요? 수강 신청이 힘들어요. 저희 전임분들이 잘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오늘도 거의 진도는 몇 페이지 못 나갔어요. 저희 법학 과목이 아시다시피 막 1000몇 페이지짜리 그 기본서로 제공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막 이 사건을 이렇게 썼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진도는 거의 뒤편이고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많이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과거에 했던 어떤 형사소송법 시험에서도 무조건 그 공부 범위는 제가 확실히 줄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한국외대 교수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교수로서 수업을 맡은 건 2시간 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수원고치소를 가갖고 아침을 보내고, 그럼 또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 놓고 아직도 그 수첩에 메모 들고 들어가서 하고, 오후에는 서울구치소 하고 재판 가고 뭐 의뢰인 만나고 밤에 이렇게 해서 거의, 또 제가 로펌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대표 이퀄이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다루는 사건 유형이 있나요? 사실 개업 초반에는 성범죄나 이런 좀 민생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명성이 쌓이고 나서부터는 최근에는 좀 조직범죄 위주로, 그래서 약간 좀 험한 사건, 조폭들의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포통장, 자금 세탁 이런 사건들까지 좀 폭넓게 하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시국 사건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대에는 법학대학이 없잖아요. 2018년에 폐지되었는데 당시 어떤 활동이나 수업이 지금 도움이 법학과 다닐 때 네. 사실 로스쿨에 맨 처음 들어와서 비법대생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법학을 접학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에서 그대로 시험으로 계속 4년 동안 배우기도 했고, 또 같은 로스쿨이어서 되게 그 장점이 있었던 게 그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적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관으로 있었을 때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후견 신탁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학과 때 배웠던 이제 수업 내용을 기억했다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쓰였어요.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그 과거의 수업 내용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흔히 변호사 하면 딱딱하고 또 차가운 냉철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선배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이미지가 본인과 일맥상통하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MBTI 혼자 집에서 있을 때는 ISTJ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변호사로 나오고 정장 입고 나오면 ESTJ로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외향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놀랍게도 저랑 같이 동업하는 모든 그 친구들 4명의 대표가 있는데 모두가 다 ESTJ입니다. 네. 일단 T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1년차, 2년차 했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의뢰인에게 너무 공감을 해버리면 시야가 닫혀버린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냉정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하시지 않을 때 실제 모습은 어떠신가요? 제 배우자가 뭐 요즘 매불쇼 나와서 배우자 얘기 하도 많이 해갖고 연관 검색어로 그 정구승 변호사 와이프라고 뜨더라고요.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고, 실제로는 사실은 요즘에는 집에 가면 땡깡쟁이로 변해요. 보통 매우 비논리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면이 또 있으시군요. 네. 재판 중에 이거는 정말 드라마 같은 사건이다 한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많이 됐었던 건데, 저희가 막 영화 변호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검사들이 막 증거를 조작하거나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게 되게 옛날 같잖아요. 저희는 그 군검사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썼다고 생각을 해서 고발까지 한 사안이었는데, 하지 않았던 일로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고 법원에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본 재판에서 저희가 그걸 제시하면서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됐는지 재판 판사님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검사가 본인이 써서 낸 기록인데 그거를 판사가 보면 안 된다고 막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네가 스스로도 부끄러웠으면. 그래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이렇게 너무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처럼 들려서 너무 놀랐었고, 결국에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정말 막 영화에 보통 법정 영화 보면은 수많은 그 방청객들이 있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면 우와 일어나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일반 방청석이 아니라 바닥에도 앉고 서로 막 밖에서 막 기자분들 막 누군기 켰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리 이번에 헌법재판도 보셨지만 판사님께서 되게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말하시잖아요. 뭐 판결문에 있는데 유리했던 것도 나오고 불리했던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가 막 계속 이러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피고인은 무죄 딱 할 때 이제 정말 그 밖에서 그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함성이 쫙 올라오고 안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저희 했는데, 그때가 진짜 소름이 너무 돋았고, 사실은 무죄를 저는 되게 방송에서도 미리 예언을 했고 무죄 나올 거다 무조건 해서, 스스로는 머릿속으로 그런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나도 약간 보스턴 리걸이나 뭐 슈츠처럼 멋있게 뭐 이렇게 좀 하려고 대령님이랑 딱 이렇게 딱 하려고 각을 딱 세워놨는데, 딱 일어났는데 너무 눈물이 막 뿌잉 이렇게 흘러가고, 저희 마케팅 팀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멋있게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때 우는 것도 눈물이 너무 나니까 막 이렇게 울었대요 제가. 그래갖고 그거를 저희가 마케팅 요소로 하나도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분들 그 이제 가족분들이랑 그 도와주셨던 막 사제분들 막 튀어나오시고 이래갖고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거의 약간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들 정도로 정말 인상이 깊은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좀 많이 보게 되는 일인데, 어떠한 가치로 이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특히나 형사사건을 처음 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본인이 믿고 공감하고 그 이입을 했던 의뢰인한테 속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의뢰인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인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연차가 좀 쌓이면서 생각했던 건,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보여주는 인권의 최저점이 그 최악의 범죄자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나쁜 사람에게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조계에 잘 어울린다 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따지기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재판은 말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재능은 엉덩이 싸움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사실 몇만 쪽에 달하는 증거를 계속 봐야 되는 일이고, 공부할 때도 저희가 그 얘기하거든요. 그 머리가 좋고 분석력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제일 정답을 잘 쓰거나 그 득점이 높은 그거는 어제 본 친구다. 그 답을 어제 공부했던 친구들. 왜냐면
법학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서류와 싸우는 거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좀 딥하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변호사로서는 어울릴 수 있죠. 하지만 또 이게 또 너무 그렇게 외골수가 되다 보면 변호사도 결국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범죄와 수사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목표, 일단 지금 제가 일상적으로 굴리고 있는 사건이 제가 뭐 담당이 아니라 책임자로서도 들어가 있는 사건을 치면 60개에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잘 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사건 중에 좀 시국적인 사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때 무리한 수사를 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던 군 검사들이 단죄받고 무죄를 받아서 명예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 부하들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사실 되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분들의 명예회복이 되는 것까지 저 이번 올해의 목표라고 봅니다. 외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문과가 주류인 학교다 보니까 로스쿨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을 택하기 전에 선배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고 환상을 좀 놓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고, 그리고 과거 90년대나 그 이제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는 경쟁도 정말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좋은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선순환 열차 기장 정구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